그래서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부계 중심 가부장적 사회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남아선언은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이전에는 여성이라는 것은 식량을 축내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어떤 전쟁으로서 생산자로 역할을 못하고 소비자 역할만 하니까. 그래서 이하 살해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페미사이드라고 그럽니다. 인류학에서. 근데 이하 살해에 의해서 실제로 여성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것이 여자아이라고 해서 사회가 그것을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해서 죽이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남장을 시킨다든지 또 다른 부족에 보낸다든지 이런. 그래서 이제 여아 살해 관습에 의한 인구 감소는 크게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슬람 이후에는 율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아 살해 관습은 이슬람에서도 중범죄에 해당되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대가족 제도보다도 이제 더 큰 게 확대가족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여건의 문제인데, 결혼하면은 신랑이, 남편이 신부에게, 아내에게 마흐르라고 하는, 뒤에 나올 겁니다. 마흐르라고 하는 뭘 주죠?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꽤 높습니다. 옛날에 낙타 10마리 주고 했지만 요즘 관념으로 하면은 그 액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물론 여성의 가문이나 교육 정도, 미모, 품격에 따라서 마을은 다 다릅니다. 중간에 까티바라고 하는 결혼 중매자가 있어서 양 가문의 그 규모에 따라서 서로 합의해서 절충해서 마을을 정합니다. 직접 하면은 또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 마을의 기본 정신은 이런 전쟁과 이런 상태에서 언제 남편이 목숨을 잃을지 모르잖아요. 또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여성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많은 경우 죽음과 동요인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생산자 역할을 못하고 사회적 참여가 안 되니까.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든지 만약에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마을의 기본값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억대는 되겠죠. 나 혼자서 평생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사회 참여를 해서 월급을 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몇 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저 생계비를 우리가 계산해도. 자, 예를 들면 1억이다. 상대 부족에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면은 그 1억을 상대 부족에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1억이 빠져나오고 상대 부족은 플러스 1억이 되니까 2억의 안밸런스가 생기잖아요. 두 부족과 부족 사이에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또 협력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결혼이 되겠죠. 그러나 이 구도에서는 언제든지 이 관계가 적대 관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구도이기 때문에. 근데 신부를 가져왔던 그 부족이 적대 부족이 되고 전쟁을 해야 된다면 상대의 그 껄끄러운 스파이 같은 여성이 나의 아내로 우리 부족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 부족의 부가 적국에게 들어가서 안밸런스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재산과 힘과 공동체 파워의 유출이잖아요. 요즘으로는 첨단 기술의 유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생존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걸 막기 위해서 부족 간에 결혼을 하겠죠. 적어도 이 부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류학적으로 엔도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례혼이죠. 근데 부족 간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풀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가져야 될 마지막 금기가 뭔가요? 언어의 결혼이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사촌 결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은 사촌 결혼이 축복받는 결혼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슬람 율법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 유목적인 구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친 결혼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내 딸이 우리 부족의 이쁜 신부가 상대에게 시집 보내면 정말 상당한 마허르가 우리 부족에 유입될 수 있는데 이 여성이 아니 연애를 해서 전혀 상관없는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이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시집 철저한 부족과 부족의 협의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연애에 대한 결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공동체적 사회에서 공동체의 기본 철학은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게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른 어떤 종교보다 존중받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동정심과 애착심을 가지고 대접받지만 성교는 이게 공동체 파괴범과 동일하게 다가오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처럼 핵가족 제도에서 다문화 다종교 공존의 사회에서는 한 가족이 뭐 다른 종교를 개종한다고 해서 가족이 깨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 집에도 우리 처가는 다 불교를 다니고 우리 어머니는 성당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유교고 저는 이슬람 공부해도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건 공동체 사회,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구도에서는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족과 공동체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암세포처럼 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교 행위는 공동체 파괴범, 가정 파괴점과 동일한 형량으로 굉장히 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선교 활동하거나 이제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기독교인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은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거다. 요 구분을 이제 문화적 특성에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 여성이 개인 연애에 의해서 이제 조금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흠집이 난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인식 구도에서 보면은 결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낙인 찍히고 결혼할 수 없으면 마흐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어떤 재산의 유입도 포기해야 되고 이제 시집을 못 보내기 때문에 그 가문이 공동체 내에서 갖는 그 수치라는 것은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인명이 보정되는 핵가족의 사회보다는 견딜 수 없는 정도로 크겠죠. 그래서 이왕 시집 못 보내고 이럴 바에야 자기 직계가족이 오빠나 남동생이나 아버지가 직접 그 연애를 했던 여성을 가혹하게 처단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보이는 거죠. 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니까 더 잔혹하게 아주 과단성 있게 또 오버해서 이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미등인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명예살인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이제 하면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은 이슬람에서도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여성만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남성도 반드시 처단합니다. 그런데 이쪽 공동체가 남성을 처단하는 것은 별로 해외 토픽이 안 돼요.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동생이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자기 누나를 공공이 지켜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처형하는 건 그냥 끔찍합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해외 토픽이 되는 겁니다. 가해자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당사자인 남편도 이 부족에서 반드시 살해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살해하면 남자가 시간 마르잖아요. 또 거기도 불문율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한 세대에 한 명씩 처단합니다. 여기서 딱 죽이잖아요. 그럼 여성이 유실됐을 때보다 훨씬 큰 공동체의 손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에서 상대방 공동체에 대해서 또 보복합니다. 그럼 보복하고 이것이 이제 몇몇 가문 사이에서는 지금 400년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악명의 3대 국가가 터키, 요르단, 파키스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터키 배웠잖아요. 그렇게 진일보하고 이렇게 진보적이고 쓰고 있어도 상상할 수 없는 페미니즘이 유리하는 곳에서도 아직도 명예살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건 자기는 요만큼도 복수하고 싶은 의리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션이 주어집니다. 명예살인의 전통에서 너는 상대방 누구를 언제까지 처형하라 라고 이제 오다가 떨어집니다. 미션이. 그럼 자기가 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살해 동기나 살해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에 가도 다 많이 살아야 1년, 보통 6개월 나옵니다. 살인죄로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어졌던 부족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절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인권단체에서 강력한 압박을 가해서 이제 터키는 특히 EU에 가입하려고 하면서 이걸 EU에서 계속 문제를 삼아서 터키에서도 이게 명예살인을 지금 살인죄로 기소했고 요르단에서도 지금 살인죄로 기소해서 두 나라에서 명예살인이 지금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은 아직도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금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혼란 상태가 지방정부에서 아직도 명예살인에 대한 이게 그 유화적인 이런 게 이제 남아있는 악습이 있다. 그래서 명예살인도 이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이슬람에서 가장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이 유목사회의 악습들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하나의 파행적 악습인 겁니다. 일부 다처를 하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잠자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는 어떤 성문화가 만들어질까요? 남성에서는 가능한 남성의 성적 기능을 강화하는 문화적 현상이 다른 사회보다도 두드러지겠죠. 여성에게는 여성의 성적 욕구를 감퇴시키고 제거하려고 하는 또 다른 문화적 기제가 공존하겠죠. 그래서 비아그라나 남성 강장제가 가장 많이 발달된 게 아랍입니다. 여러분 아랍 가시면 뭐 부지 기수로 많습니다. 그 약이나 음식으로 만든 거, 뭐 비아그라의 원조 중에 원조가 다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여성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할례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을 제거해서 여성이 원천적으로 성욕을 느낄 수 없도록 하는 잔혹한 이게 이제 그게 여성 할례잖아요. 따라서 이 할례도 이슬람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슬람과 할례가 여성 할례가 연관되어 있냐면은 이 할례는 여성 할례는 원래 아프리카의 토착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문비라는 다처 사회가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아프리카는 남성 한 명이 여러 여성을 건드리는데 아프리카의 다처는 전혀 다른 문화적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여성 노동력의 분담, 노동력과 고통의 분담이라는 면에서 아프리카 다처가 성행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수렵 사냥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은 사냥과 전쟁에만 종사하고 농경이나 육아나 가사는 절대적으로 여성의 이 역할이 하늘과 땅처럼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회가 수렵 체제 시대가 지나고 이제 식민 팽창 시대가 지나면서 다 농경 정주 사회로 다 바뀌었잖아요. 아프리카가 옛날처럼 수렵 제치하는 아프리카는 뭐 거의 없습니다. 피그미족 뭐 부시맨 다 사라진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남자들이 이제 자기 수렵 사냥 전쟁의 역할이 없어져서
집에 있는데 일에 손독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남자들은. 이거는 여성의 역할이고 이건 수치로 여기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는 또 많이 낳잖아요. 그 수많은 아이를 9명, 10명씩 놓고 보살펴야 되죠. 만든 밥 깔고 모든 집안일을 여성의 노동이 하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성의 유일한 희망과 꿈은 조금씩 세이브하고 남편 몰래 돈을 모아서 두 번째 부인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동네를 다니면서 좀 가난하고 돈을 적게 주던 말을 찾는 애를 자기가 수배합니다. 튼튼하고 일도 잘하고 자기가 마음에도 맞으면 딱 후보자가 지명되면 그 다음부터 남편을 계속 당질합니다. 여보, 참 괜찮은데 애도 잘 놓고 당신도 좋아할 스타일 내 찾았어. 결혼해. 내가 요만큼 모아놨으니까 당신 요만큼 보태면 돼. 계속 닥달질합니다. 바가지 끊는 거죠. 두 번째 부인은 얻으라고. 그래서 부인은 없습니다. 그럼 노동력이 2배로 휘어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기득권으로서 부릴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최상의 행복이고 여성의 지상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합니다. 목표는 세 번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무분별한 다처가 이런 아프리카 사회가 만들어 놓았던 이런 전통적 구조가 급속한 도시 농경 정주 사회로 바뀌면서 이 기능의 변화를 문화적 변화가 뒷받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어떤 문화적 충격과 모순들이 아프리카 다처의 하나의 파행적 이제 악습으로 이제 전파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할례는 전통적 아프리카 사회에서 남편이 여러 여성을 거느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을 많이 얻잖아요. 일을 잘해야 되니까. 또 그만큼은 젊은 여성들은 그 성적인 욕구가 나이 든 선배 언니들보다, 언니라 그러면 뭐지? 선배 부인들보다 강하니까. 그러니까 시집 오는 아내에게 여성 할례를 시켜서 더 바람피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전통인데, 이 아프리카가 대부분이 다 이슬람을 받아들였잖아요. 왜 이슬람이 아프리카에 성공하는가? 기독교도 많이 들어갔는데 아프리카에 기독교 실패했어요. 아프리카 최대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다처를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등 종교, 여러 가지 통치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고등 이미지로서 어차피 이제 매력적이기는 한데, 거기다가 남성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다처라는 절대 가치를 받아주는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기독교 일부 일처니까 안 먹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슬람권 사람들이 들으면 막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반박하려고 들지만 인류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후에라도 이 사람들은 내 삶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이제 다처의 전통이 유지되고 여성에게 할례를 하는 풍속도 사실 이슬람의 유익과 상관없이 남녀의 역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성 할례는 계속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19세기 이후에 서구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특히 아프리카의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 할례가 대규모로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제리아, 수단, 이집트, 이런 이제 튀니지, 리비아 쪽에서는 지금도 여성 할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서도 여성 할례 안 합니다.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동남아, 중앙아시아 물론 여성 할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프리카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여성 할례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이슬람과 여성 할례가 동요로 이제 이게 전환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문화적 분석을 하면은 그런 맥락이 왜 만들어지고 왜 이것이 이렇게 전파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 코란의 분석에 의하면 이제 코란은 양성평등입니다. 창조의 양성평등입니다.
우리가 뭐 다음 시간쯤 돼서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는 우리가 이게 종교적 도구만의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약간 이제 뭐 교양적으로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뭐 창세기서부터 뭐 구약까지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성서를 공유한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책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아담과 이브가 창조할 때 성경과 코란의 이제 기본적 차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본떠서 자기의 모습을 이제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을 빚잖아요, 그죠? 자기 혼을 불어넣어서 숨결을 불어넣어서 흙으로 아담을 빚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다가 다시 이브를 만들잖아요, 하와를.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 하나에서 이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브가 하나님이 원했던 완전한 인간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이 1500년 지속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교회 가지 못했고 성경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겠지만 그만큼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 서구 여성이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1930년입니다. 1930년에 처음으로 참정권, 뭐 피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혁명적인 이제 여권 이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20세기적 일이고 15세기까지만 해도 여성은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서 대접할 건가 말 것인가는 논쟁을 1500년 하는 겁니다. 여성은. 그런데 코란은 창조의 평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란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흙으로 영혼을 숨결을 부어넣어서 아담을 빚으시고 똑같이 흙으로 이불을 빚어서 숨결과 영혼을 주셔서 이불을 완성시킵니다. 양성평등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코란이 기독교보다는 훨씬 양성평등적 입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남성이 서구 사회에 비해서 억압하고 가정에 가둬놓고 가정폭력이 이제 성행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종교적 율법의 영향인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철저한 가부장적 부계사회가 만들어냈던 악습인지도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고려 때만 해도 여성이 굉장히 권한이 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촌 결혼까지도 다 허용됐을 정도로 물론 그것이 이제 뭐 상어점이나 정상가사나 성산별국 같은 데서 무분별한 성적 이게 자유연애가 어떤 그 가사로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완전히 여성이 억압당하는 이런 이제 구도로 가서 이제 500년 조선을 이제 유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이 어깨 펴고 다니는 것이 인터넷으로 부인에게 가면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여권 변화가 일어나는 시발점입니다. 많은 이제 인류학자, 여성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월급에 손대지 못하고 그 월급에 손대는 남자는 남자가 아닌 거죠. 무능력한 오죽 못났으면 마누라가 받아야 될 월급 통장에 손대는 이 병신 쪼다 같은 놈. 이게 이제 그때부터 확산돼서 오늘날까지 이제 유지되면서 폭발적 여권혁명이 일어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하나의 드라마틱한 변수들이 이제 사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지류국 속에서 지난 몇백 년간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아랍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도가 낮고 아직도 이제 남성 중심의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 억압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억압돼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에게 운전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30년 사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페미니스트가 보란 듯이 운전을 하고 나갔죠. 잡혀서 17대 태형 맞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세계 여성 인권 단체가 그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없죠. 최근에 뭐 주민등록증 발급했다고 뭐 해외 토픽이 날 정도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우디가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이슬람의 정말 메카 메디나를 가있던 이슬람 성지고 교과서고 텍스트 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여성 운전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또 다른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기억이 일어나고 또 다른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전근대적인 악습이 이제 횡행하는데 어디까지 이제 종교적인 문화적인 어디까지가 이제 사회적인 관습적인 걸로 볼까 이걸 우리가 정교하게 구분하면서 들여다봐야 뭐 이슬람뿐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문화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다.